자, 이제 53페이지를 봅시다. 일단 방가로 3번은 뭐 미수금과 미수수익 적혀 있는데, 자,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썼던 거 우리 기억나시나요? 미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데 외상하거나 아니면 어음받았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죠. 미수금 기억나시죠? 지금 책에서는 뭐 상품 이외 외상거래라고 적혀 있는데, 상품 매출 말고도 뭐 제품 매출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일반적인 상거래 외적인 거래에서 우리가 외상하거나 아니면 어음받았을 때의 미수금이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이 미수수익은 지금 볼 계정 과목은 아니고 나중에 결산할 때 저와 같이 볼 거예요. 결산 때 이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같이 봐야 될 계정 과목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 미수수익은 결산할 때 저와 같이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볼게요. 자, 다음 자,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볼 건데, 자,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반대되는 계정 과목이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이 선급금, 선수금 이 두 계정 과목은 우리 원래 본연의 거래가 있기 전에 계약금이나 아니면 중도금 이런 것들 본 거래가 완전히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지급하는 걸 우리는 선급금, 선수금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선급금, 선수금은 선급금이라는 표현 쓸 때의 이 급자는 줄급자예요. 그래서 미리 돈을 준 거다. 계약금을 주면 선수금이고, 숫자는 받을 숫자예요. 미리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 두 개를 쓰는 방법은, 자, 첫 번째 우리가 원재료 100만 원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원재료 100만 원치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여기까지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계약금 주기로 계약만 100만 원치 사기로 계약만 했잖아. 그럼 우리 회계상의 거래는 계약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준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현금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0만 원이다라고 쓰는 거 알겠죠? 그럼 이 돈을 준 이유를 차변에 쓸 건데, 이때 우리는 계약금 준 거니까 미리 준 돈이죠. 그래서 미리 준 돈이라는 계정 과목이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나는 이 계약금 10만 원을 줬는데 상대방이 그 물건을 나한테 못 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 돈을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돈은 아직 내 돈인 거예요. 내 돈이기 때문에 얘는 자산이라서 차변에 쓴 거고, 이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성격은 그래서 자산인데, 그럼 자산이라는 건 내 돈이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내 돈 누가 가지고 있죠?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돈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누가 가지고 있는지 쓰는 거예요. 얘도 채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급금의 거래처 꼭 써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했다가 이제 원재료 100만 원 구입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원재료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럼 원재료 차변에 먼저 써도 되고, 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먼저 써도 되고, 뭐 이건 여러분 자유죠. 그럼 원재료 100만 원 나한테 들어왔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돈을 줄 건데 얼마 주면 돼요? 90만 원만 주면 되겠죠? 그죠? 계약금 10만 원 줬잖아요, 이미. 그럼 이제 한 9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0만 원만 주면 되고. 그러면 대변이 10만 원 부족하네. 그럼 이 10만 원은 그렇죠. 얘는 선급금이라고 장부에 적어 놓는데 이제 물건 받았으니까 계약금 준 거 아니잖아. 받았으니까 이제 얘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선급금 10만 원을 지워주는 거예요. 이제 물건 받았으니까 계약금 준 게 아니죠. 이제 저 돈은 내 돈 아니야. 만약에 90만 원 안 줬으면 물건 받는 순간 이제 내가 갚아야 되는 돈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또 볼게요. 제품 100만 원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번에도 100만 원치 물건 팔기로 한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100만 원 팔기로 한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그럼 10만 원을 현금 받은 것만 회계상 거래예요. 차변에 현금으로 10만 원 받았다. 그럼 대변에는 얘는 미리 받은 돈이죠. 그래서 먼저 선 받을 숫자를 쓰는 거예요. 선수금이다. 그리고 이 돈은 내가 물건 만들어 줘야 되는데 못 만들겠어. 돌려줘야 되죠. 아직 내 돈 아니에요. 내 돈 아닌 걸 가지고 있으면 부채고, 그러면 돌려줘야 될 사람을 써두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금은 부채고 거래처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얘 성격은 부채. 자, 그럼 이제 제품 100만 원을 매출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자감한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제품 100만 원 매출했죠. 물건 팔았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 원이고, 차변에 돈 받아야 되는데 외상했어요. 외상하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다. A라는 회사. 근데 얼마 받아야 돼? 90만 원 받아야지. 그럼 나머지 차이 나는 이 10만 원은 이미 받았죠. 그때 선수금 적었는데 이제는 미리 받은 돈 아니에요. 내가 물건 줬거든. 그래서 이 선수금을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분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계정 과목이 참 신기한 게 오늘은 잘 알아요. 그분도 잘하고 오늘은 잘 아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증상이 선수금과 선급금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선급금과 선수금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줄급자 받을 숫자 생각하라고. 계약금 주면 선급금, 받으면 선수금. 근데 그게 잡히면 그 다음 증상이 뭐냐면 얘네들한테 거래처를 안 써요.
선급금 선수금도 거래처 안 쓰면 틀리는 중요한 계정 과목이에요. 꼭 거래처 쓰셔야 돼요. 이게 참 이상하게 템포가 있더라고요. 잘하시는 분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시는데 한번 선급금 선수금이 헷갈리면 이제 그 다음 일어나는 증상이 거래처 안 쓰시더라고. 너무 집중을 해서 그랬나 봐. 안 헷갈려고. 그래서 오늘은 잘 알아요. 오늘까지는 좋은데 이제 미래에 분개할 때가 생각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들이 계속 쌓여가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준점으로 그냥 우리 상식처럼 줄급자 받을 숫자구나 라고 생각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이제 선급 비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도 결산할 때 쓸 거예요. 그래서 얘도 결산용이니까 결산 때 저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의미를 딱 보니까 미리 준 비용이죠. 근데 제가 결산 때 쓴다는 건 내년 비용을 미리 준 거예요. 오늘 보험 가입하면 내년 것까지 포함이잖아. 1년짜리 자동차 보험 넣으면 그런 거 정리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결산할 때 볼게요. 자, 이제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봅시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좀 더 적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이런 표현 쓰시나요? 계산액. 제가 오타로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여의 말고 아이로. 계산액. 이 계산액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어림잡아 대략적인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림잡아 대략적인 금액을 설명할 때 계산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을 응용해서 쓰는 표현이 뭐냐면 여비계산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대략적인 출장비 지급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 출장 가는데 출장비 줄 때 얼마를 어떻게 주죠? 직원한테 딱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래처 지방에 있는 거래처들이 대금이 회수가 안 돼서 직원한테 확인하고 오라고 보냈는데 직원한테 차 얼마짜리 타고 밥 얼마짜리 먹고 숙소 얼마짜리 잡아서 자라고 딱 정해서 주나요? 그러지 않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뭐 직원이 돈이 없으면 돈 얼마 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쓰면서 영수증 꼭 받고 남으면 영수증 처리하면서 돌려주고 모자라면 영수증 가지고 오면 추가로 더 지급해 줄게 라고 하면서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주잖아요. 그 지급하는 걸 여비 계산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비 계산액. 그럼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비 계산액을 지급하다 이렇게 표현도 나와요. 문제 지문으로. 그럼 계산액은 대략적으로 지급하는 거구나. 그럼 이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하고 반대되는 계정 과목이 가수금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 가지고 자, 우리가 분개를 해보면 자, A라는 직원한테 우리가 가지급을 해요. 자, 계산액 5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볼게요. 그럼 현금 지급했다면 대변에 현금으로 50만 원을 주고 차변에 자, 우리가 직원 출장비를 칭하는 계정 과목은 여비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직원들 출장비는 여비교통비라고 쓰는데 근데 여비교통비는 비용 계정 과목인데 이 비용 계정 과목을 쓸 수 있는 건 그 금액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제 표현대로 하면 그 금액을 정확하게 알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출장비 얼마 쓰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시험에서 계산액을 줬다 하는 거예요. 그냥 출장비 얼마 줬다 그러면 바로 여비교통비예요. 그런데 계산액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줬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는 가지급금이다라고
써두는 거예요. 그럼 이 가지급금은 자 직원한테 줬어요. 직원이 출장 갔지 안 갔지를 아나요? 또 돈 쓸지 안 쓸 줄 알 수 있나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회사 돈이에요. 근데 직원이 가져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래처를 쓰는 거예요. 자, 원칙적이라고 한 건 시험에서는 이제 거래처 생략하는 경우도 등장을 많이 하는데 생략하라고 말한다는 자체가 쓰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시험에서 무조건 꼭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A라는 직원한테 출장 가라고 50만 원을 이렇게 준 거예요. 출장 가서 쓰고 이제 정산은 이제 뒤에 할 테니까. 자, 그럼 품위서 직원이 올리면 이렇게 주겠죠. 품위서에 의해서 주고. 자, 그럼 직원이 이제 출장을 갔어요. 거래처들 돈 그 외상 대금이 안 들어와서 이제 확인하러 보냈어요. 그럼 직원이 갔는데 직원이 어디 거래처인지 모르겠지만 2천만 원을 직원이 입금을 하고 그리고 어디 거래처 거라고 말도 안 하고 직원이 잠수 탄 거예요. 그런 직원 참 많아요. 삥땅 친 게 아니라 거래처 갔잖아. 아는 사람 있을 거잖아. 즐거운 시간 보내야지.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할 일 돈은 걱정되니까 입금 물론 해놓고 야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럼 난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통장에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출처를 모르는 자금이 입금된 거예요. 자, 그럼 보통 예금에 얘가 입금이 되었다면 난 퇴근하려고 그러면 보통 예금 통장 잔액과 장부 잔액을 맞추고 퇴근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2천만 원이다라고 먼저 올려놓고 그래야 통장 잔액 맞을 거잖아. 그리고 이제 대변에 쓰는데 그럼 대변에는 이유를 써야 되는데 모르겠잖아. 그래서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가수금은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자금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를 가지고 좀 볼게요. 출장비 지급한 거는 아직 직원이 출장비를 썼을지 안 썼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죠. 아직 내 돈이죠. 그래서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있는 거예요. 얘는 자산. 가수금은 자, 통장에 돈 들어왔어요. 이 돈 내 돈인가요? 잘못 들어온 걸 수도 있잖아. 아직 내 돈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채예요. 그래서 대변에 있는 거예요. 자, 가수금 왜 부채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얘 지금 가지금 가수금 보면 지금 명확한 거래에 대한 계정 과목인가요? 지금 얘도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의미죠. 지금 출장비 얼마 쓸지 몰라서 대략적으로 준 거고 돈 들어왔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잖아. 정확한 회계상 거래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도 미결산 항목이에요. 자, 미결산 항목 들어본 적 있는데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그렇죠. 현금가부족할 때 들었죠. 한마디로 임시적인 성격처럼 원인 밝히기 전까지 쓴 거니까 결산할 때까지 원인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얘도 미결산 항목이라는 건 평소에는 쓸 수 있는데 계산할 때는 장부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장부에서. 자, 그럼 지금 출장비 주고 직원 보냈고 원인 모르게 돈 들어와 있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직원이 출장 갔다가 돌아왔어요. 자, 그럼 직원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제일 먼저 탁 출근하면 일단 수고했다부터 이야기해야지. 직원한테 보자마자 야 가지급금 50만 원 그거부터 이야기하는 건 너무 아니죠. 근데 격리 사무원이 출장 간 사람한테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게 그 50만 원 영수증 가지고 와 그 이야기잖아. 결론적으로. 그죠? 그냥 평소에 인사 안 할 거거든. 그러다가
다른 부서 직원하고 인사하면 가지고 오란 그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제 출장비 정산을 하면 자 우리는 이제 정확한 금액을 영수증 보고 아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제 이 가지급금은 지워지는 거예요. 대변에 가지급금 50만 원은 지우고, 그럼 지금 돈 50만 원 나갔던 형태인데 직원 출장비면 여비 교통비, 그리고 생산부 직원이 출장 간 거면 500번대, 사무직 직원이 출장 간 거면 800번대 쓸 거예요. 자, 그럼 출장비를 썼는데 예를 들어 출장비 영수증 가져온 게 60만 원치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출장비는 60만 원 들어간 거죠. 그럼 직원한테 우리는 50만 원밖에 안 줬으니까 10만 원 더 줘야 될 거잖아. 그럼 10만 원 더 줄 거니까 대변에 우리는 주는 거니까 현금으로 10만 원을 더 지급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만약에 30만 원만 썼으면 여비교통비 30만 원이고 차변에 20만 원 받으면 되겠죠. 50만 원 줬었으니까. 그죠? 그럼 이 준 50만 원이 기준으로 치우면서 작게 썼으면 차변에 받으면 되고, 많이 썼으면 대변에 돈 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통장 2천만 원 들어왔는데 그 혹시 어디 거냐고. 그랬더니 B라는 회사 거래요. 그러면 이제 가수금 원인 규명을 하면 이제 가수금 지워야 되겠죠. 지우려면 항상 반대로 차변에 가수금 2천만 원 지우고, 대변에 외상대금이었으면 외상 매출금 B라는 회사 거다. 그럼 우리 임시적으로 써뒀던 가수금이 사라지면 그냥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 들어왔다면 장부에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지급금도 사라지고 여비교통비로 50만 원, 10만 원 지급했다만 남겠죠. 이렇게 임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가지급금, 가수금 쓰는 건데, 자, 그런데 이 가지급금이 지금 현재는 문제가 많이 돼요. 문제가 많이 된다는 게 뭐냐면, 자,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격리사무원으로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법인세법을 공부하시기를 엄청 권해요. 사무보존이라면 절대 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이 공부하는 것만 해도 벅차겠는데, 격리사무원 갈 거면 세무율급은 입문이에요. 그래야 맑게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찾는 건데, 근데 왜 세무율급을 말하냐면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이 개정 과목이 변하는 것도 법인세 때문에 변하는데, 시장에는 법인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예요. 지금 현재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격리사무원들이. 그럼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가져가거나 업무하고 관련 없이 가져가는 돈들 많겠죠. 그걸 가지급금이라고 그래요. 업무 무한 가지급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법인세법 용어인데 장부에도 가지급금이라고 써요. 심지어는 우리 그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적요 번호라는 걸 본 적 있죠? 이건 이 두 프로그램만이 아니고 모든 프로그램이 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잠시만요. 우리 반은 컨디션이 좋은가 봐. 내 컴퓨터 이렇게 안 빠른데 빠르게 잘 돌아가네. 원래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바로 보여서 신기해서 그래요. 자,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 우리 봤던 메뉴죠. 여기 가지급금으로 왔어요. 왔더니 현금 적요, 대체 적용인데 못 봤던 고정 적요라고 있죠. 그죠? 고정 적요로 해서 대표이사가 돈 가져갔다, 회수했다, 현금으로 가져갔다, 뭐 보통 예금으로 가져갔다, 혹은 가수금도 이런 식으로 대표이사한테 돈 빌렸다, 갚았다, 이런 식으로 적요 번호까지 걸면서 법인세법에 맞춰가지고 얘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지급한 거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하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이것만이 아니고 나중에 대표이사가 그 직원이 잘못했는데 직원이 증빙 안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격리사무원을 왜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직원이 증빙 하나 잘못 받죠. 그러면 회사는 비용 처리가 안 돼서 20% 세금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돈만큼 또 대표이사가 그 돈 가져간 걸로 처리가 돼서 대표이사의 소득세도 나와요. 저 그래서 대표이사가 연봉 7천 잡혀 있는데 2억 7천 이상도 봤어요 거의. 내가 지금 다 잘라라 그랬어요 경상. 난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돈들도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장부에 기록할 때 다 가지급금으로 써요. 근데 지금 얘하고 쓰면 충돌 나잖아. 여러분 나중에 회사 가시면 그 돈들 가지급금 써서 가지급금 쓰면 안 돼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럼 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법인세법에 맞춰서 다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가지급금이 충돌이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가지급금을 뭘로 바꿔 쓰고 있냐면 전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 쓰고 있어요. 이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전도금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지급할 때는 문제가 없어. 뭐 지급할 때는 지급 시에는 시험에서 잘 등장도 안 해요. 내가 똑같이 우리 50만 원이면 50만 원이다. 왜냐하면 지급할 때 전도금 처리하시오라고 말하면 다 말해주는 거잖아. 근데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출제위원 중에 그럼 이 전도금으로 처리하라고 한다면 전도금이다라고 똑같이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정산을 하게 될 때 그때 가지급금 처리했으니까 가지급금 지운 것처럼 전도금 처리했으면 전도금 처리해야 되겠죠. 출장비 4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비교통비 4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50만 원 준 거니까 10만 원은 우리 회사가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시험은 이 위치에서 많이 나오는데 가지급금 지급 시 전도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 여비 계산액 지급 시 전도금으로 처리하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울 때 전도금을 지워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 쓰는 거는 지워주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 그럼 이 정산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 출장비 계산할 때에 지급할 때 어떤 계정 과목 처리했는지를 말하는 걸 보고 얘를 이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똑같이 쓰시면 돼요. 전도금, 가지급금 제가 앞에 설명한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쓰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 상황 때문에 가지급금과 충돌이 일어나서 충돌이 나니까 얘를 가지급금을 전도금으로 바꿔 썼어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원래 전도금은 이게 아니고 원래 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전도금이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건설회사예요. 그럼 건설회사면 공사 현장이 있겠죠. 공사 현장에 격리사무원이 있나요? 현장에?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저는 간 적이 있어요. 전 남자라서 보냈는지 꼴보기 싫어서 보냈는지 보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있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격리사무원이 공사 현장에 있을 일은 없겠죠. 근데 공사 현장에는 현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현금이 필요하고. 그럴 때마다 현장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와가지고 돈을 받아갈 수 없겠죠. 그래서 거기 담당자 현장 소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100만 원 드릴 테니까 그걸로 쓰시고 본사 들릴 일 있으실 때에 영수증 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시 그 돈 들여서 100만 원 채워둘게요. 두는 거 있죠. 그런 걸 전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처럼 100만 원 시제 맞춰 놓는 거 정액자금 선거법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전도금 제도가 있어요. 그럼 방금 그 전도금 100만 원 미리 드린 것도 어린잡아 대략적으로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가지금과 느낌이 비슷하다고 전도금을 끌어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게
실제 전도금을 쓰고 있는 회사가 이걸로 쓰니까 또 충돌이 나겠죠. 그래서 전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쟤 때문에 밀려가지고 소액 현금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이 소액 현금 우리 본 적 있지 않나요? 두 번이나 했는데 이틀에 걸쳐서. 기억나나요? 언제시 기억나나요? 이거 보면 기억날걸? 나도 코드 번호가 생각이 안 납니다. 얘 수정했던 거. 얘 수정하려고 했더니 안 돼서 빨간색인 거 바꿨던 거. 우리 스마트에이 때도 그렇고 K랩 때도 그렇고 다 이 계정 과목 가지고 전도금을 소액 현금 바꾸는 행동하고 있죠. 정신교육 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 협회가 다. 왜냐면 지금 현재 얘가 계속 이렇게 밀려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 계정 과목을 이걸로 바꾸는 걸 이제 연습도 시키고 있고 시험에도 한 번씩 내고 그러면서 얘를 이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전도금이라고 했던 걸 이제는 소액현금이라고 쓰도록, 그러면 충돌이 덜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시간이 몇 년 지나면 이제는 얘를 가지급금이라고 안 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법인세에 대한 지식은 요즘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장부를 많이 써요. 자, 현실감 있게 말씀드리면 차변 대변 쓰는 건 당연히 회계 원리니까 똑같고 세법도 생각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쓴 거 가지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투자 받으라고 내가 만든 걸로 줄 수도 없고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줘요. 근데 내가 쓴 거 가지고 세금 신고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에 맞는 용어를 많이 써요. 장부에 기록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인세 지식이 좀 많이 필요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또 단순 기장으로 일할 수 있는 곳 있죠. 그것은 세무사 사무실밖에 없어요. 세무사 사무실은 기장만 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나머지 여러분한테 좀 더 많은 지식을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실 때에 그런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짜신다면 법인세도 공부하시기를 저는 무조건 권해요. 저는 장사꾼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저의 강의로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뭐 다음 과정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상담하시는 분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되는데 본인의 일정에 맞춰서 건너편에도 학원이 있어요. 더 좋다고 말하는 곳하고 더 높은 곳도 있고 더 좋은 하이, 그리고 이지 시작한다 뭐 많죠. 그럼 어디든 간에 이용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하시면 좋아요. 이왕 지금 힘들게 공부 시작했던 거 한 번 공부해둔 거 가지고 오랫동안 먹고 산다는 건 아시는 분 알 거예요. 그 지식 선 안에서 계속 활용해서 먹잖아. 한번 공부해두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실 때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가지급금 그리고 하면서 같이 가수금, 이걸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 교재 54페이지에도 우리 적혀 있죠. 여비 계산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계정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잠시만요. 혹시 빠진 계정 과목들이 이번에 제가 계정 과목 두 개만 좀 더 알려드리고 당좌 자산은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지금 책에는 없어요. 자, 먼저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볼게요. 선납세금은 말 그대로 선납, 미리 납부한 세금이에요. 근데 뭘 미리 납부했냐면 법인세를 미리 납부한 거예요. 그럼 법인세를 미리 납부한다는 건 중간 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우리 원천 납부
세액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우리 수시 부가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납세금 얘는 법인세 선납한 거예요. 미리. 자, 참고로 법인세 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회사는 3년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라서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하면서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선납세금은 이 날짜 이전에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원천 납부세액은 원천 징수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금액이 아니라 당한 금액. 세금 떼이고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수시부가액은 시험에 나오기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수시부가액은 우리가 탈세하다 걸려가지고 수시로 세무서가 부과하는 거예요. 주로 그래요. 그래서 중간연합세액은 뭐냐면 우리가 1년 동안 원래 번 걸 가지고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하면서 납부하는 건데 우리나라 세수확보 3위가 법인세예요. 1위 부가가치세, 2위 소득세, 3위 법인세예요. 이 세 개 다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세수확보 모든 세금 다 합쳐서 75% 가지고 있어요. 엄청 많죠? 그럼 법인세 빨리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연합세액이라고 해서 6월 말일까지 사업을 하면 전 연도 그 법인세 신고했던 거의 절반을 8월 31일까지 2달 이내에 납부하라고 하는 게 중간연합세액이에요. 그럼 이런 식인 거예요. 중간연합세액을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납부했어요. 근데 올해 이제 기말에 법인세 정리해 봤더니 내가 내야 될 게 500만 원이에요. 그럼 이미 200만 원 미리 납부했잖아. 그러면 200 빼고 이제 나머지 300만 다음 연도 3월 달 신고하면서 내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미리 낸 거에 대해서 내가 장부에 써둬야 되겠죠. 그때 이 계정 과목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8월 31일 날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 200만 원을 현금 납부하다라고 썼어요. 그럼 현금으로 돈 납부했으니까 현금 200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차변에 법인세를 지금 미리 내는 거죠. 그래서 선납세금이다라는 계정 과목을 써두는 거예요. 그럼 이 선납세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아직 낼 때 아닌데 납부한 거죠. 실질적으로 회계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얘 성격은 자산이에요. 자산. 그래서 차변에 쓰고 내가 안 지어주면 안 없어지는 자산으로 얘는 남아 있는 거예요. 자산으로. 그럼 이렇게 우리 사업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자, 우리 예금에 대한 이자 100만 원이 원천 징수세액 15만 4천 원을 아이고, 한글이 왜 이래? 세액 15만 4천 원을 제외한 금액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상황부터 파악해 볼까요? 이자가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이자 100만 원인데 세금 떼고 돈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통장에는 84만 6천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자는 100만 원이고. 이해 갔나요? 상황 파악됐으면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겠는 건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어요. 차변에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다. 대변에 돈 들어온 이유는 뭐죠? 이자 받았죠.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 주면 이자 비용. 얘는 이자 받은 거니까 이자
이자 수익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항상 우리가 표현할 때는 앞에 월급 줄 때처럼 월급 줄 때는 월급 300인데 얼마 빼고 실제 얼마 줬다 썼죠. 그럼 이자 받을 때는 이자가 100만 원인데 세금 얼마 떼이고 얼마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부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이자 100만 원인데 나는 15만 4천 원을 뺀 84만 6천 원이 지금 보통 예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이자 수익, 예, 이건 수익이죠. 법인세 계산은 84만 6천 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요. 계산할 때 100만 원 계산하는데 나는 지금 세금 냈잖아. 그럼 얘 나중에 빼고 줘야 되겠죠. 지금 이걸로 법인세 계산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법인세 낼 땐 얘 빼고 내야 될 거니까 얘도 내가 미리 납부한 법인세라고 선납세금이라고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12월 31일 날 봤더니 법인세 예상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고 볼게요. 자, 법인세 예상액 500만 원을 계상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계상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장부에 기록해서 인식시켜라는 이야기가 계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12월 31일 날 법인세는 내년 3월 달에 낼 건데 그런데 왜 12월 31일 날 이걸 정리하고 있냐면 이 법인세가 올해 사업했기 때문에 올해 돈 번 거에 대한 세금이거든. 그럼 올해 장부에 올해 세금이라고 써둬야 되는 그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금은 내년 3월 달에 낼 건데 500만 원 중에 얘네들 빼고 낼 건데 그런데 12월 31일 날 올해 법인세는 올해 비용이니까 올해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법인세 등 혹은 법인세 비용으로 법인세가 500만 원인데 그럼 대변에 돈 내야 되는데 우리 얼마 내면 될까요? 산수가 어렵죠? 284만 6천 원만 내면 되겠죠? 왜 284만 6천 원만 내면 되죠? 우리는 지금 기중에 법인세 미리 낸 게 215만 4천 원이 있거든. 지금 얘를 일부러 이렇게 자산으로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법인세 정리할 때 이 돈들 가지고 다 우리 법인세를 계산했더니 500만 원 내야 된대. 그러면 난 정리하면서 이 산납세금을 지워주고 이제 다 모아서 자 정리 지워주고 나머지 284만 6천 원을 내년 3월달 법인세 신고 납부할 때 낼 거라고 미지급 세금이라고 이런 식으로 써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자기 법인세 납부 시 차변에 미지급 세금 284만 6천 원 대변에 세금 내는 게 이 선납세금을 쓰는 원리예요. 선납세금 기준에 우리가 법인세를 내게 되면 선납세금이라고 정리해뒀다가 그랬다가 기말에 이 금액을 다 합계가 자산이니까 장부에 합쳐져 있겠죠. 같이 같은 쪽에 썼으니까 합쳐져 있는 금액을 정리해서 지워주고 그럼 나머지만 내면 된다고 정리해두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무조건 원천징수 이야기든 뭐든 이야기를 하면서 자산 이야기하면 선납세금이에요. 기억하세요? 엄청 좋아해요. 얘도 실기에서 일반 전표 매우 좋아하니까 원천징수 이야기하면서 자산 이야기가 나오면
시험 문제 보면 꼭 이렇게 적혔어요. 자산 처리하시오. 왜 자산 처리하시오라고 적혀 있냐면 저 같은 사람들이 이걸로 처리 안 하고 얘를 법인세 등으로 처리해 버리거든. 근데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 말을 안 쓰면. 이렇게 정리 안 하고 다 법인세로 하고 나머지 금액만 법인세라고 정리해도 장부원리상 실무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딴지 걸까봐 자기가 원하는 계정 과목은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 꼭 적혀 있어요. 자산 처리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산 처리하시오라고 말하면 선납세금이구나. 왜냐하면 법인세 등 법인세 비용은 비용 계정 과목이거든. 자, 얘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제가 법인세 이야기하면서 자산 처리하시오에서 왜 선납세금 기억하세요라고 계속 말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얘를 제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죠. 원천징수 당했을 때. 그런데 우리 회사가 직원한테 돈 주든 일한 사람한테 인부한테 돈을 주든 이제 거꾸로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쓰는 계정 과목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원천징수 당하면 우리는 기업이잖아. 기업이니까 원천징수 당했다는 건 법인세 미리 낸 거다. 법인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돈 번 거에 대한 세금. 그거에 돈 안 벌면 세금 안 내요. 세금은 합리적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얘보다 더 중요하게 많이 보게 돼 원천징수 하는 거는 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또 쉬었다 할게요.